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을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호르몬입니다. 한마디로 호르몬은 우리 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노화가 빨라지며 면역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도 약해져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두뇌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르몬 균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건강법입니다.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늦은 밤까지 심지어 수면 중에도 분비됩니다. 먹고 일하고 쉬거나 놀 때, 즐겁거나 우울할 때도 분비되어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비법, 호르몬 건강법입니다. 이 책은 건강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몬에 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도록 기술하고 있는데요. 호르몬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호르몬 균형으로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호르몬 건강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호르몬의 목적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생명이 탄생할 때부터 생명 지킴이로 활약. 호르몬의 목적은 생명이 탄생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우선 여성이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작동해 태아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늘리고 임신이 유지되게 한다.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임산부의 유방을 팽창시키고 젖샘의 발달을 유도한다. 이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몸속에서는 성장과 발육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만들고 뼈를 성장시키고 두뇌 작동도 원활하게 만든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여성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 2차 성징이 드러난다. 호르몬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항상성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체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할 때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내에서는 이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들이 쉴 새 없이 일한다. 그 결과 혈액이 빠른 속도로 돌고 신장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걸러낸다.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 체액의 분비량이 적절히 조절되면서 각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은 배출된다. 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각종 세균의 박멸에도 도움을 준다. 생식 과정과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외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강한 힘도 만들어준다. 또 세포가 원활히 대사하도록 돕고 혈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호르몬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하는 데도 관여한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과 스트레스, 여러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좌절하거나 슬플 때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호르몬을 분비해
일정 정도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춥거나 더울 때,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등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외부 상황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한마디로 호르몬은 평생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은 존재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위로해준다. 호르몬이 얼마나 훌륭한 메신저인지 이해하겠는가? 생체 시계에 따라 활약. 그렇다면 호르몬은 언제 활발히 활동할까? 바로 우리가 생체 시계에 맞춰 생활할 때다. 호르몬은 생체 시계에 따라 활발히 활동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낮에는 적극적으로 일과 공부에 집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이면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낮에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만약 생체 시계에 맞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이 혼란에 빠져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고 호르몬의 분비에 혼란이 생겨 세포들과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지려면 생체 시계에 맞춰 생활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호르몬의 분비와 분비량,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내 감정의 주인은 호르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흔들린다. 우울, 불안, 괴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거나 활력, 열정, 기쁨,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그런데 호르몬의 변화가 이런 감정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가? 호르몬의 분비량과 농도 등에 따라 감정이 출렁인다. 또한 감정과 호르몬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호르몬이 분비되어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감정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한다. 감정과 관련해서 호르몬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 호르몬 작용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인간은 두뇌에 특정 자극이 전달되면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귀신이라는 자극이 망막을 통해 두뇌로 전달되면 변연계는 공포를 느껴 그 즉시 코티솔을 분비한다. 코티솔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며 근육 수축으로 털이 곤두서게 한다. 긍정적인 감정도 같은 원리로 호르몬을 분비한다. 예를 들어 공기가 맑은 숲속을 산책하면 바람소리, 새소리, 피톤치드 등의 외부 자극이 두뇌에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반대로 외부 자극 없이 호르몬이 단독으로 작용해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다. 여성이 폐경기에 이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두뇌, 피부, 근육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노화가 빨라지고 감정에도 극적인 변화를 주어 많은 사람이 불안이나 우울, 기분 저하를 느낀다. 생리전 증후군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외부 자극은 없지만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까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1981년 미국에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2명의 여성을 변호할 때 호르몬에 의한 감정의 변화를 항변의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사례는 호르몬이 여성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대에서 30대의 남성은 드라마나 영화의 슬픈 장면을 봐도 딱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40대 초반부터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면서 20대, 30대 때와는 달리 조그만 감성적 자극에도 슬픈 감정이 솟아오른다. 이는 동일한 자극이라도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호르몬으로 감정 다스리기. 우리는 가끔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이 외부 자극과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 출렁거린다는 점을 상기하면 감정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정반대의 감정을 일으킬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유쾌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수다를 떨어서 행복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릴 수 있고, 종일 집에만 있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야외에서 햇볕을 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음으로써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즐거운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이 들뜰 만큼 지나치게 자극적인 감정에 집착하면 그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더 큰 허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서 뇌파를 안정화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호르몬 관리를 통해 감정을 관리하려면 생활 습관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잘 자야 한다. 하루에 7,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자는 것을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면은 휴식을 넘어 다음날 밝고 긍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감정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려 일을 저지르면 후회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일이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유통기한이 있는 호르몬.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이다. 불같은 사랑을 하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슬픔이나 통증을 잊게 하고 쾌감, 즐거움, 황홀감으로 감정을 들뜨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18에서 30개월 정도면 그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상대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내 호르몬의 유통기한이 다해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 저하가 지속된 상태.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가 10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세로토닌 분비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주범이다. 세로토닌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그 영향으로 부교감 신경계에서 교감 신경계로 제대로 전환되지 못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활동적이어야 하는 낮에도 교감 신경계가 항진되지 못해
마치 잠자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작용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인데 우울증 환자의 경우 늘 생기 있고 활동적인 사람에 비해 그 작용 진폭이 작은 편이다. 그래서 낮에 교감신경계가 우세해도 그 상태가 얼마 가지 못하고 밤에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한 시간도 짧다. 우울증에 걸리면 낮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고 밤에는 숙면에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우울감, 의욕상실, 불면증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 세로토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보자. 행동을 지배하는 호르몬의 작용. 호르몬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도 힘을 발휘한다. 음식에 대한 갈망, 성관계, 쇼핑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호르몬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의 대표적인 행동에서 호르몬이 어떤 재미있는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자. 음식 중독을 이끄는 호르몬. 호르몬은 음식 맛에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호르몬은 매운맛을 선호하게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 분비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매운맛에 중독되는 것도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 체내의 매운맛을 유발하는 캡사이신이 들어오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피물질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엔도르핀을 분비한다. 엔도르핀은 피물질을 차단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두뇌에서는 보상과 쾌락을 관장하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도파민은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맛보는 희열감과 비슷한 행복감을 준다. 이러한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은 욕구로 인해 우리는 매운 음식에 중독되는 것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맛있는 음식이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팀은 맛있는 밀크쉐이크와 아무런 맛이 없는 용액을 활용해 호르몬의 분비 시점과 분비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맛있는 밀크쉐이크를 마신 경우에는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와 소화될 때 2번에 걸쳐 도파민이 분비됐다. 하지만 아무런 맛이 없는 용액을 마신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낮았다. 사랑을 할 때 늘어나는 호르몬. 호르몬은 성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들 호르몬은 남녀가 더 가깝게 느끼고 서로에게 충실하게 만든다. 이성 친구가 생긴 후에 동성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호르몬이 동성 친구보다 성관계를 한 이성에게 더 충실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이성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지만 정반대로 질투심을 높이기도 한다. 사랑할 때는 주위가 온통 장밋빛으로 빛나 보이고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식사를 안 해도 배고프지 않은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는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페닐에티라민과 관련이 있다. 이 호르몬은 마약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식욕을 억제한다. 사랑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호르몬 때문이다. 쇼핑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 여성들은 1시간이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녀도 지루해하지 않고 즐기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상점에 들어가 필요한 것만 금세 사들고 나온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역시 그 배우의 호르몬의 작용이 있다.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 비해 많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목표 지향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만든다. 원시시대에 사냥감에 집중해야 했던 남성에게 매우 도움이 됐을 호르몬이다. 게다가 남성은 지나치게 많은 선택사항을 앞에 두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된다. 쇼핑을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투입될 때와 거의 맞먹는다고 한다. 반면에 여성은 뭔가를 바로 사기보다는 살 계획이 없었던 물건이라도 일단 쭉 둘러보며 쇼핑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즐긴다. 또한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여성들은 옥시토신이 더 분비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믿게 만든다. 홈쇼핑 방송에 솔깃해 물건을 사는 횟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것도 호르몬의 작용인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 흔히 성장 호르몬 하면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 알고 있다.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을 포함한 성인에게도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20대에 극대화되고 이후 조금씩 낮아져 20대 중후반부터 10년마다 14에서 15%씩 줄고 60대가 되면 20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분비량이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화하고 각종 부위가 삐걱거리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 탓도 있다. 젊음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 190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성장 호르몬은 대뇌 아래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뼈, 연골, 근육 등의 성장을 돕고 근력 증가는 물론 몸속 장기들의 대사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장 근육의 세포수를 늘려서 심장의 운동 기능을 키워 심혈관 질환에서 멀어지도록 돕는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흔히 중년 남성의 특징으로 불리는 복부형 비만도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고 지방도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은 체내에 들어온 단백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돕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합성되지 않아 살이 찐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 우울증, 불면증, 성욕 감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습관들. 성장 호르몬의 75%는 잠자는 동안 나온다.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 분비되는데 일정량이 조금씩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듯 분비되어 세포 성장, 신진대사 촉진, 피부 재생, 노화 지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타격을 입는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잠드는 시간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동아 한의학 박사는 국내에서 발표한 한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75%가 분비되는데 잠드는 시간과 무관하게 잠든 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분비되기 시작한다. 물론 아무 때나 잔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고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다. 잘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된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 무엇보다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의 인슐린은 성장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한다. 반대로 공복 상태로 잠들면 오히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성장 호르몬의 25%는 낮에 깨어있을 때 나오지만 이를 원활하게 분비시키려면 운동이 필수다.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체내에서 분비되는 젖산과 산화질소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다고 힘든 운동을 오래 할 필요는 없다. 평상시보다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는 강도로 30분가량 하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서 멀어지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생성시켜 성장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식사 방법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3끼를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섭취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과 오리 살코기, 달걀 그리고 채소를 조화롭게 섭취해 칼로리와 영양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지방이 많은 삼겹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니 가급적 피하자. 건강과 장수를 책임지는 인슐린, 갑상샘 호르몬, 멜라토닌.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호르몬인 인슐린, 갑상샘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은 의학적으로 같은 범주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건강과 장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는 3끼 식사를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방패라는 어원을 가진 갑상샘 호르몬은 기초대사가 유지되도록 이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관장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춘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이 다 중요하지만 이 3가지 호르몬에 주목하면 건강히 오래 살 수 있다. 인슐린,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하는 호르몬. 인슐린 하면 당뇨병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질병으로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면 인슐린의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엄밀하게 따지면 인슐린의 본래 목적은 혈당 관리가 아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마치 엄마처럼 세포에게 밥을 먹여 키우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세포에 특정 신호를 보내 그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빠르게 노화되고 심한 경우 굶어 죽는다. 또 인슐린이 너무 적거나 혹은 기능에 이상이 생겨 세포에 특정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아돌아 결과적으로 당뇨병이 된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도 더 많이 분비된다. 그 과정이 반복되어도 한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슐린에 견디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해
인슐린의 작용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슐린은 혈당뿐만 아니라 지방도 조절한다. 인슐린은 간이나 근육세포에 포도당 형태로 쌓인 당이 근육을 키우도록 돕는다. 혈당을 낮추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 허벅지에는 근육의 60% 이상이 모여 있으며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70% 이상을 여기서 소비한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허벅지 둘레가 43cm 이하인 사람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했다. 평소 유산소 운동, 스쿼트 등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포도당을 많이 소모하고 인슐린의 활동이 원활해진다. 문제는 동양인의 인슐린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데 동양인의 베타세포 크기는 서양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서양인이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동양인이 인슐린의 기능 면에서 더 취약한 것만은 분명하다.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근육량과 먹는 음식이다. 제철 과일과 푸른색 채소를 많이 먹고 생선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되 육류를 적당량 섭취하면 좋다. 다만 붉은색 고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든 과일 주스, 청량음료, 술,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지나치게 단 초콜릿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갑상샘 호르몬,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원동력. 갑상샘 호르몬은 목의 앞쪽에 있는 갑상샘에서 분비된다. 명칭에 갑이 붙은 것은 그 모양이 한자 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사이로이드라고 하는데 방패라는 말에서 왔다. 이는 갑상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방패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갑상샘의 기능은 부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서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갑상샘 호르몬은 특정 장기와 세포에 작용하는 일반 호르몬과 달리 거의 모든 체내 대사에 관여한다. 몸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으로 두뇌, 고환, 자궁 등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있는 세포들의 산소 소비를 촉진하고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불어 성장 호르몬과 함께 뼈와 치아, 손톱을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만든다. 특히 성장기에는 갑상샘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두뇌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두뇌의 90% 이상이 발달하는 1에서 4세에 갑상샘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정신지체 장애와 같은 성장 장애가 올 수도 있다.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과잉 분비되면 몸은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맹렬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식욕이 급격하게 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몸 자체가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위를 유난히 참지 못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반대로 적게 분비되면 몸은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신진대사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무기력해지고 식욕이 감소한다. 심장 박동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요즘 갑상샘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늘었다. 그 이유는 음주와 흡연, 육류와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 때문이다. 특히 한 번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경우 갑상샘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은 2.2배, 여성은 3.6배나 높다.
흡연 역시 식도와 갑상샘에 영향을 미쳐 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도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다. 멜라토닌,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조절기.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린다. 두뇌의 손과 샘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은 대체로 오후 8시, 9시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 2시간 후인 밤 10시, 11시경에 우리 몸을 잠들게 만들고 새벽 2, 3시까지 분비된다. 이런 멜라토닌의 분비에 맞춰 잠을 자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예부터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잠이라는 보약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다. 그 덕에 우리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온몸의 뼈와 근육을 이완시켜 내일을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다. 또 수면은 두뇌에도 작용하므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겪는다. 집중력 역시 약해져서 업무와 학습의 효율도 떨어진다. 멜라토닌 분비에 있어 최대의 적은 수면 시간에 눈의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이다.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인공빛에 오래 노출되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건강이 빠르게 무너지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를 받아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게 하려면 아침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쐬는 것이 좋다. 이는 두뇌를 자극해 우리 몸에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고 약 15시간 후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도록 해 수면을 준비시킨다. 즉, 아침에 쐬는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잠잘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촉진제가 된다. 멜라토닌은 노화의 주 원인인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우리의 하루를 크게 구분하면 먹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자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일과에 각각 관여하는 것이 인슐린, 갑상샘 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인슐린은 세포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게 하고 갑상샘 호르몬은 낮에 일할 때 몸이 지치지 않도록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멜라토닌은 수면으로 몸을 충분히 쉬게 만든다. 이렇듯 우리는 온종일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다. 호르몬 균형으로 젊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바꾸면 호르몬 균형이 잡힌다.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균형이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의 건강도 깨지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호르몬 균형 유지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너무 늦게 자거나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고 달고 기름진 식사를 하고 운동을 멀리하고 술을 많이 마시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생활은 모두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와 균형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생활이다.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려면 먼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온몸으로 전해지는 영양분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하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동안 육식 중심의 식단, 과식과 폭식, 야식 등으로
균형이 깨진 식생활을 했더라도 다음에 소개하는 식생활로 바꾸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져 호르몬 균형이 잡히고 호르몬의 작용 또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자. 지방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지방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 좋은 지방으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 조절을 돕는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호르몬을 각 세포와 장기에 원활히 전달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 아마씨, 견과류 등이 있으니 평소 적절하게 섭취하자.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자. 호르몬 생성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뉜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지만 포화지방, 즉 나쁜 지방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이 더러워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반드시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아미노산의 구성을 생각하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체 단백질 섭취량 중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 30% 이상 먹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치즈, 달걀, 우유 등이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잎채소, 씨앗류, 견과류, 콩류, 통곡류 등이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은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 일단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단백질의 중요 기능의 하나가 혈당을 안정화하는 것이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혈당이 요동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려는 욕구가 강해져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몽롱해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 증상 중의 하나이다. 단백질이 두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운이 없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호르몬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즉시 알아채야 한다. 해조류는 적당량 섭취하자. 갑상샘 호르몬의 원료인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체온 유지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두뇌와 각 장기의 기능도 돕는다. 하지만 갑상샘 호르몬은 과해도 부족해도 문제다. 너무 과하면 바세도우병 같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리고 너무 부족하면 온몸의 대사가 저하된 상태로 크레틴병 같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해조류는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는 충분히 먹자. 호르몬이 각 세포와 장기에 도달해 원활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장이 건강해야 한다. 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는 식이섬유가 최고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중성지방, 혈중 콜레스테롤, 각종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을 일으키니 적당하게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은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으니 많이 씹어 먹는 것이 좋다. 물은 충분히 마시자. 우리 몸은 호르몬을 비롯해 소화액, 혈액, 산소, 영양소 등의 체내 물질이 원활히 순환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물은 이러한 체내 물질의 순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것도, 혈액이 묽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물의 역할이다. 혈액 내 적절한 수분 함량이 지켜지지 않으면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은 수시로 마셔야 한다. 하지만 물 섭취가 중요하다고 과잉 섭취하면 체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천천히 적정량을 마시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다. 커피는 식후와 오후에 마시자. 커피는 여러 면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만 마시는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각성을 하기 위해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때 각성 효과를 유발하는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이 과하게 각성되어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코티솔의 과잉 분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을 불러온다. 그러니 커피는 기상 후에 바로 마시지 말고 반드시 음식을 섭취한 뒤에 그리고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